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고양이의 시체 청소를 하며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특수청소 업체에서 일한다고 말하면 대개 시체 처리부터 떠올리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시체가 옮겨진 뒤 그 뒤처리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적어도 내가 일했던 회사에서는 그랬다. 다만 동물의 경우에는 시체가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장기 여행을 떠나며 애완동물을 집에 방치해 둔 사람들이 의뢰를 넣는 것이다. 일이 일이다 보니 시체가 있었던 곳에 아직도 시체가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다. 이따금씩 이상한 것도 보이긴 하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익숙해지면 그러려니 하게 된다. 일을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애완동물이 죽었으니 처리를 부탁한다는 의뢰가 한 건 들어왔다. 작은 회사기 때문에 접수도 내가 받았다. 품위 있는 목소리에 그야말로 부자라는 느낌이 팍팍 나는 아줌마였다. 어떤 현장이든 일단 먼저 방문해 견적을 내야 한다. 견적 금액과 작업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 담당과 함께 둘이서 집을 방문했다. 영업 담당은 기본적으로 현장 작업에는 나서지 않는다. 하지만 온갖 계약을 다 해봤다 보니 촉이 왔던 모양이다. 그날 역시 차 안에서 오늘 손님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말했었으니 사람이 죽은 현장일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있지만 애완동물은 소유물 취급이니 그런 제약이 없다. 그래도 대부분의 손님은 사전에 상황 설명을 해주기 마련인데 이번 손님은 그런 말이 일절 없었다.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무렵 서양식 3층 집인 현장에 도착했다. 나는 두근거리며 초인종을 눌렀다. 현관에 나온 사람은 전화 받았던 이미지 그대로 부자 느낌이 나는 깔끔한 아줌마였다. 분위기도 좋아 싱글벙글 웃으며 인사했다. 영업 담당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대충 견적에 관해 설명한 뒤 집으로 들어섰다. 나는 어찌되었던 깨끗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냄새가 난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을 감안해도 다른 시체가 있던 집보다도 훨씬 냄새가 심했다. 우리는 익숙해져 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손님이 거기서 멀쩡하게 있는 게 묘하게 기분 나빴다. 3층이 현장인 듯해서 우리는 손님을 1층에 남겨두고 둘이서 계단을 올랐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냄새는 점점 강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3층에 도착한 나는 말을 잃었다. 바닥 전체에 고양이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무심코 토할 것 같은 것을 겨우 억눌렀다. 영업 담당은 아래로 내려가자고 신호를 보내 그대로 따라 내려왔다. 그리고 1시간은 2층에서 멍하니 있었다. 영업 담당이 내려와 200마리 있다고 말했다. 아직 초봄이라 부패는 그리 심하지 않아 구더기는 없다나. 수를 직접 세봤는데 딱 200마리더란다. 왜 집 한 채에 고양이 시체가 그만큼 있는지보다는 딱 200마리라는 숫자가 몹시 두렵게 느껴졌다. 1층으로 내려오니 손님은 아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다. 그것도 기분이 나빴지만 영업 담당은 담담하게 견적을 내고 손님도 거기 동의했다. 계약서를 주고받은 뒤 사전 답사는 끝이 났다. 돌아오는 도중 차 안에서 영업 담당은 물었다. 할 수 있겠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문득 입사했을 때 들었던 애완동물은 어디까지나 소유물에 불과하다는 말이 떠올랐다. 사흘 뒤 작업이 시작됐다. 나를 포함해 4명이 작업할 예정이었지만 영업 담당도 같이 와주었다. 아마 내가 견적 내려왔을 때 충격받았던 걸 알라차렸겠지. 우리 회사는 면접 때 귀신을 본 적 있냐고 묻고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안 뽑는 안목의 룰이 있었다. 비과학적일지라도 온갖 일이 일어난 현장에 가는 이상 서비스업으로도 작업원 정신에도 안 좋을 테니까. 이번 작업원들도 오컬트적인 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저 소금 한번 뿌리고 합장한 뒤 작업에 들어갔다. 1층에서 마스크와 고글을 쓰고 고무장갑과 방호복까지 갖춘 후 5명이서 3층에 올라 작업을 시작했다. 주변 거주자를 배려해 시체는 봉투에 한번 넣고 박스에 옮겨 트럭에 싣는다. 그 후에는 그대로 매립한다. 불법은 아니니까. 담담하게 고양이 시체를 봉투에 4마리 넣고 박스로 옮긴다. 그걸 몇 시간 동안 계속한 끝에 전부 트럭에 실었다. 다른 작업원들은 트럭을 타고 처리하러 가고 영업 담당과 나는 둘이서 냄새 제거와 방 청소를 했다. 오후부터 작업을 시작했기에 청소가 끝나고 나니 저녁 6시가 지난 후였다. 청소용품을 가방에 담고 최종 확인을 위해 손님인 아줌마를 3층으로 불렀다. 아줌마는 변함없이 싱글벙글 웃으며 확인을 끝냈다. 영업 담당은 현금을 그 자리에서 받고 영수증을 건넸다.
그 후에도 이야기는 이어졌다. 나는 어찌되었든 거기 더 머물고 싶지 않아 가방을 가지고 계단을 내려왔다. 5분도 지나지 않아 영업 담당이 돌아왔다. 인사는 안 해도 되나요? 하고 물었지만 영업 담당은 그대로 조수석에 올랐다. 그대로 아무 말 없이 차를 달려 회사 앞 편의점까지 갔다. 커피 마시겠냐는 영업 담당의 제의를 거절하자 영업 담당은 말해주었다. 내가 아래로 내려간 후 아줌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고양이를 좋아한다느니 가족은 아무도 없어 가족 대신 고양이를 기른다느니 슬슬 이야기를 마치고 가려는데 아줌마가 말하더란다. 다음번에도 잘 부탁해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담이 큰 영업 담당도 소름이 끼쳐 아무 말 없이 빠져나왔단다. 좁은 밤 추위 때문인지 영업 담당의 손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다. 그날은 그대로 회사로 돌아온 뒤 퇴근했다. 다음 날 영업 담당한테 요새 귀신 보거나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았다.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당으로 들어있던 안건이 모두 끝나고 사장이 해고 의사를 전해왔다. 회사 측 사정으로 인한 퇴직이었기에 퇴직금은 물론이고 적자는 돈도 추가로 받았다. 그 회사에서는 5년가량 일했고 고양이 시체를 볼 무렵에는 정신적으로 한계가 오고 있었다. 일이 좀 줄어들면 잦은 퇴사할 생각이었기에 오히려 내 쪽에서 고마운 일이었다. 이상한 일이 잦은 특수 청소 업무 중에서도 가장 무서웠던 일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아르바이트. 몇 년 전 이야기다. 여름방학 때 한 아르바이트를 친구랑 수소문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어느 구인지에 오두막을 하루 관리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라는 광고를 보았다. 일당 2만엔 곧바로 전화하니 마감되었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아쉬웠지만 마음을 접었다. 그런데 다음 주 구인지에 또 그 광고가 실려있는 게 아닌가. 재빨리 전화해서 이번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면접까지 받았다. 아르바이트비는 오두막에서 하루 지낸 뒤 다음날 아침 받는다고 했다. 우리는 바로 오케이하고 오두막까지 가는 길 지도를 받아왔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첫날이 밝았다. 뜻밖에도 시까지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사유지 산속 숲 가운데 오두막이 있었다. 사유지이므로 무단 진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어있는 철조망 앞에 초로의 남자가 서 있었다. 아르바이트 하기로 한 A군과 B군이지. 이야기는 들었네. 이리 들어와. 그리고는 우리에게 오두막 열쇠를 넘겨줬다. 철조망을 지나 10분 정도 걸으니 오두막이 보이기 시작했다. 통나무집일 거라 내심 짐작하고 있었지만 별거 없는 조립식 주택이었다. 욕실이 없고 식료품은 알아서 사와야 하는 게 아쉽기는 해도 비싼 일당 받을 생각에 우리는 들떠 있었다. 할 일은 별거 없었다. 오두막 안 청소,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바깥에 있는 화분에 물 주기. TV도 없었기에 우리는 가져온 휴대용 게임기로 놀거나 카드놀이나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때웠다. 에어컨도 없어서 처음에는 엄청 더울 거라 생각했지만 숲 가운데에 있어서인지 땀만 조금 흘릴 뿐 선선해서 의외로 기분 좋았다. 이윽고 밤이 되어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과 빵으로 저녁을 때웠다. 우리는 바로 파이프로 만든 간이 침대에 몸을 뉘었다. 그날 밤 기분 나쁜 꿈을 꿨다. 단편적인 기억뿐이지만 끔찍한 내용이었다. 자고 있는 사이 밑에서 손이 올라와 몸을 붙잡고 이리저리 잡아당기다 끝내는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꿈. 이튿날 아침 꿀꿀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친구도 안색이 좋지 않았다. 왜 그래? 난 악몽 꿔서 영 기분이 안 좋네. 꿈? 나도 꿨어. 어떤 꿈이었냐면 나랑 똑같은 꿈이야. 기분이 나빠져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다. 이윽고 친구가 불쑥 입을 열었다. 이 조립식 마루 말인데 기분 탓인지도 모르지만 묘하게 흔들리는 것 같지 않냐? 그러고 보니 눈을 떴을 때 마침 물침대 위에 있는 듯한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었다. 꿈의 연장선상이라고 여겨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지만 마루 밑을 확인해보자라고 친구가 말했다. 마룻바닥은 지면에서 10cm 정도 떠있고 사방을 기둥이 지지하고 있었다. 나도 신경이 쓰였기에 친구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아침이라고는 해도 새벽 5시 무렵이라 주변은 어슴푸레했다. 친구는 들고 온 펜라이트로 마루 아래를 비췄다. 마루 밑에는 창백한 잘린 팔이 무수히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팔의 절단면을 본 순간 마네킹의 팔이라는 건 금세 알 수 있었다. 다만 이상한 것이 모든 마네킹 팔에 폴라로이드로 찍은 여자 사진이 붙어 있었다.
매직으로 이름도 쓰여 있었고 전부 50개 가까이 있던 것 같다. 마네킹인 것은 직접 만져서 확실히 확인했었다. 뭐야 이거 정상은 아닌데. 일 때려칠까? 바보야 일단 돈은 받아야지. 다른 말 하려고 하면 그때 도망치자. 차마 다시 오두막으로 들어갈 엄두가 안 나 우리는 밖에 멍하니 서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7시가 되고 어제 봤던 초로의 남자가 왔다. 수고했어요. 일찍 일어났군요. 여기 일당입니다. 혹시 사흘 더 아르바이트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일당 2만엔, 총 6만원 줄게요.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한 뒤 돈을 들고 재빨리 도망쳤다. 뒤를 돌아보니 남자는 불쾌한 것 같은 얼굴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우리를 째려보고 있었다. 그 이후 구인지에서 그 아르바이트 광고를 본 적은 없다. 아마 그 오두막도 사라졌겠지. 세 번째 이야기, 수첩. 어제 할아버지 성묘를 갔다 돌아왔다. 성묘를 마친 후 할머니 댁에서 식사를 했다. 책을 좋아하는 나는 식사 후 할아버지가 읽던 책들을 뒤적였다. 초판본 같은 다자이 오사무 전집을 찾아냈다. 그런데 그 전집을 꺼낸 뒤편에 작은 미닫이 문이 달려 있었다. 거길 열어보니 끈으로 묶인 만화책 정도 크기의 새노란 수첩이 있었다. 할머니에게 그걸 보이며 이게 뭐냐고 여쭸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20여 년가량 심령현상이나 초자연적 현상을 연구했던 연구 노트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할아버지도 딱히 숨길 내용은 아니라고 하셨다며 내가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다. 아내는 이런저런 장소나 사념이 어떻느니 하는 잘 알 수 없는 이야기 투성이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시처럼 느껴지는 짧은 글이 있었다. 맨 위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입에 담거나 내용을 이해하면 영적인 현상 내지는 감정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문장. 첫 번째. 눈을 뽑고 입을 엮고 하늘을 본다. 바다는 불이 되어 하늘을 굽네. 그의 갈 길을 보여주지 않음에. 안내하기 이른 길은 길다. 앞은 있어도 뒤는 없으니. 벼랑을 등지고 그저 걸을 뿐. 끝은 무한하고 끝이 없나니. 어둠의 빛의 하늘은 없고. 모두 무너지리라. 두 번째. 가리킵시다 떨어집시다. 죽읍시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이 수첩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쓰고 있었다고 한다. 쓸데없는 걱정일지도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과 이 문장에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할아버지는 폐렴으로 돌아가셨지만 왠지 모르게 오싹하다. 네 번째 이야기, 무당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제가 인생 살면서 딱 한 번 보았던 귀신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때는 2005년 여름방학이었는데 겁나게 더웠던 걸로 기억하네요. 그런데 중학교는 방학 때마다 봉사활동이랍시고 학교 청소를 시켰죠. 정말 가기 싫었는데 중학교 때 좀 잘 나간다고 호기롭게 담배도 뻑뻑 피워댔으니까요. 무튼 사건의 발단은 담배 때문이네요. 비가 꽤나 많이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학교 청소를 마치고 교문을 나왔죠. 그때 저희 학교가 산 중턱 상당히 가파른 곳에 위치했었는데 교문을 나오면 그 앞으로 빌라촌이 한창 들어서는 곳과 다른 곳으로 통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빌라촌은 그 시절 우리들의 흡연 장소로 쓰이고 있었죠. 빌라촌의 주차장 사이로 몸을 숨겨 담배를 피우려 했죠. 비야 담배 하나 줘봐. 라이터는 없냐? 담배는 주차장에서 해야 제맛이지. 그치? 담배 한 대 피우면서도 무슨 말이 그리도 많았는지 딱 기분 좋게 한 모금 빠는데 때마침 거기 사는 아저씨가 내려와서 호통을 치더군요. 이 새끼들이 맨날 여기 와서 담배질이야.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 우리는 놀라서 그 빌라를 빠져나왔는데 막상 비도 많이 오고 갈 곳도 없어서 어디 가지 어디로 갈까를 연발하며 비를 피할 곳을 찾았죠. 또 웃긴 게 그 빌라촌에는 비와 씨의 집도 있었는데 씨가 갑자기 묻더군요. 우리 집 옆에 무당집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래? 거기는 처마도 있어서 담배 피기 좋아. 제가 되물었죠. 무당집이면 무당이 사는 곳이잖아. 근데 거기를 어떻게 가? 비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그 무당집 앞이 우리 집이야. 그 무당 장사 안 돼서인지 이사 간 것 같은데 지금 비었을걸. 그렇게 우리 셋은 의견이 맞아 그 무당집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들어가면서부터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그냥 비 맞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무당집은 일반 주택이랑 다를 바 없이 조그마한 마당에 샤시로 되어 있는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왠지 들어올 때부터 느낌이 좀 싸해서 있기 싫었는데 남자 체면에 또 여자애들 보고 나가자고 말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나 혼자서 그 싸한 기분에 심취해 있을 때 비가 대뜸 말하더라고요. 저기 비었으니까 저기 들어가서 담배 피고 가자. 저기는 아저씨들 안 올 거야. 그래서 그 무당집 현관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미닫이 현관이었는데 그걸 열 때부터 끼익끼익 하는 소리가 거슬리더라고요. 그냥 들어갔는데 현관 가운데가 거실이고 양옆으로 방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기해서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나오면 바로 담배방이다. 이렇게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 소위 센 척을 하고 있었지요. 근데 딱 거기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냥 오한이 들어서 으스란 게 아니라 뭔가 내 목덜미부터 엉덩이 끝까지 쓱 훑는 느낌. 진짜 그때 느낌은 아직 생각해도 거지 같아요. 그 느낌 드는 순간 내가 애들한테 빨리 피고 나가자 이랬더니 비와 씨는 신이 났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말했어요. 새끼들아 빨리 피고 가자고. 느낌 쎄하다고 지금 이랬더니 쫄았네. 남자 새끼가 고추 달고 안 쪽팔리나. 비와 씨는 이렇게 말하며 사나이 자존심을 살살 긁더라고요. 나도 오기가 생겨서 무서움을 참고 담배를 한 대 더 물었어요. 근데 또 사춘기 때 호기심이란 게 참. 비가 갑자기 옆방에 뭐 있을 것 같냐? 질문을 던지더군요. 또 그때 우린 있어봐야 뭐 있겠나? 어차피 빈집인데 먼지랑 바퀴벌레나 기어다니겠지.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문을 누가 열지 정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이 자꾸 남자인 내가 제격이라며 열라고 그러는데 정말 열기 싫었어요. 그때 정말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방을 먼저 열어보기로 했는데 이건 또 이거 나름대로 소름 돋았던 게 빈집이라면서 족잠의 향 냄새며 신들한테 주는 제싹마저 깔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랑 씨한테 여기 빈집이라며 라고 말하자 여기 빈집 맞다고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깔끔한 건데. 진짜 그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난 애들 설득해서 그냥 나가자. 이거 봤음 다 본 거니까 나가자라고 했어요. 빨리 비도 오기 전에 할머니 집 가서 자고 싶다. 라고 말했지요. 근데 또 이 왕성한 호기심이 어디 가지 않은 비가 옆방도 마저 열어보자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옆방은 손도 대기 싫었습니다. 정말로 진짜 그래서 난 죽어도 못 열겠다. 그러니 비가 자기가 연다고 했어요. 비랑 씨 둘이서 문 열고 나는 뒤에서 들어가기로 했어요. 거기서 미친 듯이 오줌 싸고 개 난리 날 뻔했어요. 그 방에 뭐 있었냐면 처음에 비랑 씨가 들어가고 나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뭐해 이러면서 따라 들어갔는데 진짜 시간이 멈춘 느낌이었어요.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하얀 옷 입고 쭈그려 앉아있는 여자였는데 가만 보니 방바닥에다가 칼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써는 칼질 말고 푹푹 찌르는 칼질. 근데 이상하게 우리 셋 다 그걸 보고만 있었던 게 소름 끼치도록 신기해요. 몸이 안 움직이는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처음엔 푹푹 이렇게 칼질을 했었는데 고개가 우리 쪽으로 스스스 돌더니만 그 여자 입가에 씩 미소가 퍼지며 갑자기 미친 듯이 칼질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미친놈들처럼 소리 지르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나왔거든요. 나는 우리 할머니 집이 진짜 전속력으로 뛰어가면 2분도 안 걸리는 거리여서 진짜 미친 듯이 달렸어요. 친구들이 살았나 죽었나 확인할 정신도 없이 할머니한테 가서 횡설수설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면서 물 한 잔 주셨습니다. 물 먹고 할머니한테 말했지요. 오늘 학교 갔다가 집 오는 길에 무당집 들어갔다가 귀신 봤다고 말했어요. 이 말 끝나기가 무섭게 할머니가 등짝을 패더군요. 이놈 새끼가 함부로 무당집을 왜 들어가. 이러시며 제 손을 붙들고 법력이 높다는 스님을 찾아갔죠. 할머니가 절에 오래 다니셔서 이런데 예민하시더라고요. 절에 가서 그 스님한테 사정 말씀드리고 이런 귀신 봤다 이러니 일단 부적 하나 써서 태운 다음 저보고 한 모금 마시라 하고 몸에 뿌려주시더라고요. 그땐 무서움에 시키는 건 다 했죠. 그거 먹고 나서 스님이 부적 하나 써서 주시면서 이거 너 학교 졸업할 때까지 몸에 붙들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너 진짜 큰일 난다. 이렇게 스님이 당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지갑에 부적을 넣어 다녔는데 이제 손에 들고 다니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여튼 그렇게 하고 저를 진정시킨 후 스님이 할머니께 말씀드려 그 빈 무당집 한번 가보자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랑 스님은 그 무당집 다녀오셔서는 격앙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저 재단 있는 거 보고도 이 방 저 방 들어가고 귀신 봤다는 방도 다 들어간 거야. 몇 명이서 들어갔어? 빨리 말해. 막 다그치시더라고요. 저는 3명이서 갔다고 뭐 이래저래 말씀 다 드렸는데
스님이 같이 온 애들 빨리 데리고 오라고 안 그러면 큰일 난다면서 말씀하셨어요.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당집 터 자체가 원체 흐르는 기가 음하고 센 기가 많은데 그날따라 비도 많이 왔고 기가 충만하다 못해 터져 나왔다고 했어요. 저한테 뭐 다른 기분 안 들었냐 그러길래 제가 말했죠. 목덜미부터 아래까지 훑는 기분 느꼈다고. 정말 무서웠어요. 안 잊혀지는 건 그 스님이 말씀해준 귀신의 인상착의가 제가 본 귀신이랑 똑같더라고요. 그 귀신이 원기가 얼마나 셌으면 너희 같은 애들한테까지 보이겠냐며. 앞으로 절대로 이런 데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말씀으론 우리가 본 그 재단도 우리가 본 그 귀신을 위한 재상이고 이 집에 살던 무당이 떠난 이유 또한 자기가 다스릴 만한 음기가 아니기에 마지막 재상만 두고 간 거라고. 원래 그 무당집 있는 그쪽 라인이 집이 들어서면 안 될 만한 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땐 진짜 소름 돋았는데 여튼 그 일 있고 나서 저는 절대로 그쪽 길로는 안 다녔어요. 졸업할 때까지. 할머니 집까지 가는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쪽 길로 안 가고 10분 더 걸리는 돌아가는 길로 갔어요. 비랑 씨는 어떻게 됐냐면 비는 다행히 어머니 아버지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비도 즉각 겪은 일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자기네 교회 목사 전도사 이사들 다 나와서 비 머리에 손 올리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온 집에 찬송 부르고 방학 내내 집에 찬송가만 나왔대요. 근데 난 정말 무서웠던 게 시였어요. 시는 집에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 헛소리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진짜 무서웠던 게 시네 어머니가 바람나서 야반도주한 거예요. 그 덕에 시네 아버지 일 때려치고 알코올 중독으로 있다가 걔네 집 계단이 많고 가팔았는데 새벽에 취한 채로 올라오시다가 계단에서 떨어지셔서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결국 시는 전학 갔는데 서울로 간다는 말만 있었고 그 뒤로 버디버디로 한 번 연락 왔다가 그 후에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내가 귀신 태어나서 한 번 봤는데 귀신은 있나 싶더라고요. 가위 한 번 안 눌리는 나였는데 우리 셋 다 본 귀신이 똑같고 같이 겪은 일인데 후에 생긴 일은 소름 돋더라고요. 귀신을 그대로 붙여놓은 결과라 그래야 되나? 내 부적 어떻게 됐냐고요? 졸업식하고 다음날 스님 찾아가서 지갑에 부적 꺼냈는데 꺼멓게 돼 있더라고요. 결국 그 부적 스님이 태워서 없애주시고 뭐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